한반도 남쪽 끝, 산이 바다를 감싸 안고 사계절 내내 소나무 숲이 바람에 노래하는 작은 마을 대정리에 있다. 사람들은 말하길 추석 보름달이 마을 정자 위에 걸린 밤이면 고요히 귀를 기울이면 가야금 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들려온다고 한다. 숨결처럼 부드럽고 기억처럼 아프다. 아이들은 푸른 등불 속의 소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어른들은 그것을 전설이라 부르고 젊은이들은 반신반의한다. 하지만 솜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마을에 찾아와 오래된 등불 속에 불을 밝히던 날부터 옛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만이 아니게 되었다. 과거는 마치 현재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하기 시작한 듯 생생히 살아났다. 그리하여 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억울한 죽음이나 귀신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 그리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 영혼을 달래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깨우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아이 소개, 이야기의 시작. 강원도 안개 낀 산맥 사이에 자리한 대정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찾아오는 곳이다. 봄이면 언덕에 벚꽃이 활짝 피고 여름에는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며 가을에는 단풍잎이 비처럼 떨어지고 겨울이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흰 눈이 마을을 덮는다. 그 마을 한가운데 은행나무 그늘 아래에 낡은 기와지붕의 한옥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16살의 소미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손에 자라난 소미는 전통 등불을 만드는 가업을 이어받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등불은 마을 어느 누구의 것과도 달랐다. 은은한 색감, 섬세한 선, 그리고 무엇보다 등불 속의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혼처럼 반짝였다. 소미는 평범한 밀랍초 대신 직접 만든 로즈메리 오일로 초를 만들었고 할머니는 그것이 축제의 밤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비법이라 말했다. 소미는 늘 조용히 지내며 작은 등불 공방과 벽에 걸린 가야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끔 달이 떠오르면 그녀는 마루에 앉아 낡은 가야금을 연주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르쳐준 옛 노래였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넋을 놓고 귀를 기울였고 할머니는 말없이 하늘을 보며 아득한 눈빛을 지었다. 마치 다른 세상의 메아리를 듣는 듯이. 추석이 다가오자 마을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송편을 만들고 조상의 묘를 손질하며 새 한복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등불을 걸 준비를 했다. 대정마을의 등불 축제는 지역에서 유명했는데 아름답게 떠있는 수백 개의 등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른들이 아이들 몰래 속삭이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해 내려오기를 매년 추석 보름달이 뜨는 밤 실수로 망등이라 불리는 봉인된 혼이 담긴 등불을 걸게 되면 그 혼령이 이승으로 돌아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했다. 그 등불의 불빛은 일반적인 주황빛이 아닌 여명빛처럼 푸르스름하고 차가우며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한숨 같았다. 소미의 할머니는 그 전설을 생생히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20년 전 푸른 불꽃이 마을을 덮고 원인 모를 죽음이 일어났던 끔찍한 추석의 밤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젊은 여인을 미모를 무기로 한 역적이라 몰아세우고 그녀를 마을 뒷산 기슭에 묘비도 없이 묻어버렸다. 그날 이후 마을의 추석 축제는 더욱 조심스럽고 장엄하게 열렸지만 누구도 그 여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생사의 경계가 흔들릴까 두려워서였다. 소미는 그 전설에 대해 잘 몰랐다. 다만 매년 음력 8월 대보름이면 할머니가 말없이 향을 피우고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듯 앉아있는 모습을 기억할 뿐이었다. 올해 온 마을에서 등불을 주문한 탓에 가장 바쁜 시기였던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옅은 하늘빛 한복을 입고 손엔 낡은 가죽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진우였다. 15해 만에 처음으로 한양에서 대정마을로 돌아온 청년이었다. 소미의 눈에 그는 절에 다니는 선비 같지도 물건을 찾는 상인 같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으며 마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간직한 듯했다. 그는 소미의 할머니에게 찾아와 오래전 추석 축제 때 이 마을에서 실종된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조정의 옛 관리였다. 할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뒤편의 은행나무 언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출입이 금지된 장소였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방문에는 분명 무언가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는 소미를 도와 등불을 만드는 일을 거들며 마을을 관찰했고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조용한 틈새와 미완의 전설, 바람에 실려오는 가야금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잇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미는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서쪽 창고를 정리하던 중 특별한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은색 비단에 쌓인 그것은 한자로 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떨어뜨리는 순간 푸르스름한 녹색 불빛이 스며 나왔다. 그녀는 호기심에 먼지를 털고 자세히 살펴보려 했다. 그 순간 진우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가지고 있던 가죽책을 펼쳤다. 그 안엔 숙종 시절의 금서에 기록된 혼령 봉인 의식에 대한 필사본이 있었다. 이 등불은 인장함이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연인을 봉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미는 말을 잃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고 로즈메리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멀리서 축제를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흥겨운 듯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불길함이 맴돌았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전통대로 등불을 걸기 시작했을 때 소미집 마당에 놓인 오래된 등불에서 갑자기 이상한 빛이 피어올랐다. 초도 없고 불도 붙이지 않았는데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혼령이 직접 빛을 내는 듯했다. 그 장면을 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속삭였다. 우리는 금기를 건드렸단다, 아가야.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그 원혼이 돌아오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정 마을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소미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불밭에 서서 부서진 가야금을 안고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꿈이었다. 한편 진우는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손엔 사랑의 맹세를 뜻하는 학문양의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다. 추석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찬란한 등불과 웃음소리 사이로 하나의 혼령이 눈을 뜨고 있었다. 잊혀진 기억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안고서 전개. 이야기의 본문, 불 없이도 빛나는 등불이 나타난 그날 밤 이후 대정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공기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조용히 지붕 위를 기어다니며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소미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고요하게 울리는 소리였지만 그녀가 연주한 소리는 아니었다. 그 소리는 마당 바깥, 은행나무 아래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안개 낀 땅 위에는 맨발로 걸은 듯한 작고 섬세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마치 한 소녀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이 일을 진우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등불 봉인에 그림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그 영혼의 이름은 아랑이야. 그녀는 조정관리의 딸이었는데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지방관리에게 강제로 시집가야 했어. 아랑은 그것을 거절했고 혼례식 직전에 사라졌어. 사람들은 그녀를 반역자라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서 살해당했다고 했지. 진우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대정마을의 옛 지도가 있었고 산 아래 금단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건을 조사하러 이곳에 왔고 추석 밤에 실종되셨어. 어떤 흔적도 없이, 무덤조차 없어. 소미는 지도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접근이 금지된 금단의 언덕. 그녀가 그곳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그곳엔 원혼이 있다. 그곳에 가면 기억을 빼앗긴다. 그들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 금단의 언덕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조용히 산길을 올라갔다. 이끼로 덮인 길과 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 도착한 곳에는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다. 부서진 돌판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외날개학의 형상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조각은 많이 닳았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픔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수첩에서 1,000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도 같은 외날개 학 문양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돌판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바람이 일었다. 숲을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울부짖음 같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단지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 소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이름 없는 고통, 말 없는 슬픔, 증인 없는 진실에 닿은 듯한 감정을 느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한 여자아이는 흰 한복을 입은 언니가 밤에 개울가에서 자신을 불렀다고 했다. 한 남자는 숲속에서 사흘간 실종되었고 돌아온 뒤에는 익숙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얼굴에 대해 중얼거렸다. 마을 회관, 추석 마당극과 가면춤을 연습하던 곳에서는 천장에서 떨어진 반으로 부서진 가면하가 발견되었다. 가면 안쪽에는 아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추석 축제를 주관하던 마을 최고령자 김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진실을 찾고 있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과거를 들춰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촌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마을 사람들은 옛 등불을 전부 불태우자고 주장했다. 특히 낡은 문양이나 특이한 빛을 가진 등불들을. 그들은 소미의 집까지 찾아와 초록빛 등을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소미의 할머니가 문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붉은 주사로 쓴 부적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생명을 지키려는 듯 단호했다. 저 등불을 태우는 건 이 마을에 남은 인간성마저 불태우는 것이야. 아무도 그녀에게 맞서지 못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소미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조정에서 악령을 봉인하던 무녀였다. 그녀는 그 등불이 악령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한 한 맺힌 부탁을 담은 창이라 믿고 있었다. 진우와 소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추석 그 밤을 기억하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갔다. 은퇴한 목수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그 아가씨 참으로 아름다웠지. 하지만 눈빛이 여름 장맛비처럼 슬펐어. 늘 정자에 앉아 가야금을 연주했지. 사람들은 그녀가 음기를 가졌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가 단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라 생각했네. 그들은 옛 무등의 집도 찾았다. 아랑이 죽은 뒤 제사를 지냈던 사람. 그는 제를 지내던 날 땅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관아에 이 사실을 알리자 즉시 해고당했고 다시 입에 올리면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회관에 걸린 한 그림 뒤에서 낡은 연애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먹이 많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이 돌아올 길을 밝혀줄게요. 내가 소리가 될 수 있다면 묻히기 전 마지막 사랑의 곡을 연주할게요. 편지의 서명자는 아랑, 받는 이는 이현, 진우의 아버지였다. 절정은 추석 축제가 시작되면서 다가왔다. 마을 전체는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수백 개의 등이 개울가를 따라 걸렸고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송편을 나눠들고 뛰어다녔다. 촌장은 제문을 낭독하고 정자 앞에 향을 바쳤다. 하지만 밤이 깊고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찬 바람이 불어닥쳤고 모든 등이 흔들렸다. 수백 개의 주황빛 속에서 하나의 초록빛 등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다. 그곳에서 빛이 터졌고 한 인형이 나타났다.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길며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만을 담은 아랑이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러나 소미는 앞으로 나아가 가야금을 들고 섰다. 그녀는 마당 중앙 빛이 가장 강한 곳에 앉아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배운 무언가의 혼을 달래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말없는 음악, 생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자장가 같은 곡. 아랑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소미 앞에 앉아 투명한 손으로 가야금 줄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이날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함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밤 처음으로 그녀의 빛은 부드럽게 안개처럼 흐려졌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서서히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꽃잎처럼 가벼운 빈 등불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은행나무 아래 두 개의 새로운 무덤을 발견했다. 하나는 아랑, 하나는 이현.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대정 마을에는 추석과 함께 새로운 의식이 생겼다. 이름하여 해원제. 매년 하나의 초록빛 등을 마을 중심에 걸며 다짐했다. 어떤 사랑도 죄가 아니며 어떤 진실도 묻혀서는 안 된다. 진우는 마을에 남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한자 고전을 가르치며 살아가기로. 소미는 계속 등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만든 모든 등에는 조그만 문구가 새겨졌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절정. 보름달 축제의 밤. 그해 추석 보름달 밤은 대정마을 사람 누구도 잊지 못할 밤이었다. 달은 산동 쪽에서 떠올라 하늘에서 쏟아진 물처럼 밝게 마을의 낡은 지붕들, 굽이진 흙길,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꽃 하나하나까지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묻혀있던 어떤 진실이 드러나려는 듯한 긴장감이 사람들 가슴 속에 감돌았다. 마을 정자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 중앙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수백 개의 종이 등불이 곳곳에 걸렸다. 아이들은 물고기 모양, 연꽃 모양의 등을 들고 이리저리 뛰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어른들은 초가처마 아래 모여 막걸리를 나누고 쫀득한 송편을 나눠 먹었다. 소미는 군중 속에 서서 여전히 가야금을 꼭 쥐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설이 낀 듯 창백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감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멀리서 진우는 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정자 중앙에 걸린 초록색 등불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소미의 할머니가 지켜온 등불로 첫 번째 밤에 불이 들어왔던 바로 그 등불이었다. 오늘 밤 가장 높이 걸려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달이 정점에 이르자 북소리가 멈췄다. 촌장이 정자 한가운데로 나와 마을 조상들에게 제문을 읽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상님들께 기도드립니다. 오곡이 풍성하고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며 우리 마을이 평온하길, 사악한 기운도 원혼도 없기를. 그러나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강풍에 등불들이 흔들리고 대나무들이 부딪혀 풍경처럼 쨍그랑거렸다. 몇 개의 등이 땅에 떨어지며 인형의 머리처럼 이리저리 굴렀다. 광장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구름에 가려진 것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달빛을 가린 듯했다. 그리고 정자 뒤 억새밭 사이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한복을 입고 긴 머리가 옷자락까지 흘러내렸으며 맨발로 땅을 디디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허공을 걷는 듯 가벼웠다.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엔 슬픔, 분노,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로 아랑이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은 허겁지겁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다. 촌장은 몸이 굳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이장은 주저앉아 창백한 얼굴로 떨었다. 그는 30년 전 이 자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미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가야금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부드럽고도 청아하게 오래된 지붕 위를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아랑은 가야금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소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 영혼은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러 온 것이다. 이제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보랏빛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랑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냈던 옛날의 연서였다. 정자에서 발견된 그 편지. 진우는 그것을 땅에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당신이 수놓은 손수건을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입이 막힌 채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 부당함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진우는 하나의 관인을 꺼냈다.
윤대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관청의 도장이었다. 아랑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했던 바로 그 관리. 그것은 진우가 은행나무 아래 땅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물건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랑은 그 도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을 드러냈다. 그녀는 땅에 손을 얹었다. 초록 등불의 빛이 비추는 그 자리에서 마치 땅속에서 피어나는 듯한 환상이 펼쳐졌다. 하나의 기억이었다. 보름달 밤, 아랑은 홀레복을 입은 채 관가의 수하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애원했지만 입이 막혔다. 그녀를 지키려 한 유일한 사람은 갓 부임한 젊은 관리 이현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둘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고 곧 칼날과 거짓 속에 갈라졌다. 기억이 사라지고 아랑만이 정자 앞에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귀신을 두려움이 아닌 공감으로 바라보았다. 촌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든 강요 때문이든 그 억울함을 너무 오래 방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랑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어둠이 사라졌다. 그녀는 소미에게 돌아서더니 가야금 줄을 만지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가야금 소리는 멈췄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마치 자연이 함께 노래하는 듯한 이별의 음악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졌다. 초록 등불은 마치 불을 붙인 듯 타올랐다. 그러나 타지 않고 작은 태양처럼 밤을 밝히더니 빛 속에서 수백 마리 종이약이 날아올랐다. 반짝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들 속에서 아랑은 형체 없이 사라졌다. 미소만이 남았고 그것은 마치 마지막 꿈처럼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고요했다. 마치 긴 장맛비가 지나간 뒤처럼.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가슴이 편안해졌다. 정자 앞에 하얀 돌로 새 무덤 하나가 생겼다. 한자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이곳에 잠든 이는 아랑, 사랑했고 싸웠으며 진실을 되찾은 여인이다.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었다. 이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무덤은 조상 무덤 옆에서 해마다 제사를 받았다. 대정 마을의 추석 축제에는 새로운 의식이 생겼다. 보름달 밤에 초록 등불을 걸고 종이약을 날리는 것. 이는 침묵 속에 다시는 불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약속이었다. 소미는 계속해서 가야금을 탔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주였다. 그녀가 타는 곡마다 과거의 기억을 오늘에 되살리는 이야기였다. 진우는 축제 후 마을을 떠나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해마다 추석이 되면 그는 다시 돌아왔다. 새로운 등불을 들고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그것을 놓았다. 사랑과 진실이 묻혔던 그곳이 이제는 밝혀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IV. 결말. 대대로 전해지는 유산. 그 신비로운 보름달 밤 이후 대정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를 심고 술을 놓고 추석마다 송편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어느새 새로운 피부 한 겹이 생긴 듯했다. 이해의 피부, 경청의 마음, 그리고 기억의 울림. 아이들은 이제 푸른 등불 속 소녀 이야기를 더 이상 무서운 전설로 듣지 않았다. 대신 감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른들도 과거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마치 이름 없는 교훈처럼 다음 세대에게 조심스레 전해졌다. 1. 소미. 줄 위에 이야기를 싣는 사람. 그날 밤 이후 소미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신도 아니고 선택받은 자도 아닌 그저 음악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기에 현재와 과거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다. 도시에서 공연 제의가 잇따랐지만 그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집 처마 밑 작은 가야금 교실을 열었다. 햇살이 나무 창살 사이로 스며들고 국화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공간에서 제자들은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다. 마치 그녀가 오래된 등불 속 울음소리에 귀 기울였듯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그녀는 다시 정자마당으로 나와 가야금을 연주했다. 그날 아랑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그녀가 작곡한 곡들은 감정의 이름을 가졌다. 말하지 못한 기억, 마지막빛, 영혼의 자장가, 두 무덤을 스치는 바람. 사람들은 음향이나 기교 때문이 아니라 줄이 울릴 때마다 잊힌 시대가 깨어나는 느낌 때문이었다. 2.
진우,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 대정마을에서 돌아온 후 진우는 더 이상 단순한 과거 시험 준비생이 아니었다. 그는 방향을 바꿔 잊힌 기억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연의 후손으로서 그는 혈통과 역사를 향한 책임을 느꼈다. 그는 사적인 기록 보관소를 열고 조선 말기의 억울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그 시작은 아랑의 사건이었다. 연의 편지 사본, 관청 도장,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날 밤 소미가 연주한 악보까지 포함되었다. 진우의 행동을 계기로 수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잊힌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용기에서 비롯된 등불이 되었다. 3. 두 개의 하얀 무덤, 살아있는 자들이 찾아오는 곳. 정자 뒤 억새밭, 한때는 버려진 묘지였던 그 자리가 이제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아랑과 이연의 무덤 두 개는 매주 마을 사람들이 돌보았다. 작은 촛가집이 세워지고 차와 촛불이 놓였다. 아이들은 직접 접은 종이약을 묘비 위에 올리며 조용히 인사했다. 젊은이들은 시련이나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곳에 와 오래 앉아 있곤 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은 틀리지 않아. 다만 시대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을 때 한 소년이 무덤 앞에서 말했다. 나는 귀신을 믿진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건 믿어요. 그리고 진실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4. 새로운 추석 축제, 푸른 등불의 밤. 그해 이후 대정마을은 추석에 새로운 의식을 추가했다. 바로 푸른 등불 띄우기다. 보름달 밤 조상 제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원을 종이에 적고 종이약으로 접어 푸른 종이 등에 매달았다. 그 후 촛불을 밝히고 소미가 작곡한 오래된 곡을 함께 연주한 뒤 등불을 하늘이나 마을 옆 개울에 띄웠다. 이 의식은 미신이 아니라 일종의 다짐이었다. 과거를 잊지 않겠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겠다. 다른 이의 영혼에 공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겠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고 도시 사람들도 체험하러 왔다. 언론은 이를 인간미 넘치는 민속축제라고 보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부른다. 푸른 등불의 밤, 아랑이 웃는 밤. 5. 전해지는 유산. 전설이 된 불꽃 아랑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공포의 귀신담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숨 쉬는 전설이 되었고 세대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떡을 말리며 손자에게 들려주고 선생님은 도덕 수업 시간에 소개한다. 예술가는 탈춤으로 표현하고 음악가는 밤바람 속 피리 소리로 노래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었다. 대정 마을을 넘어 귀 기울이지 못한 영혼이 있고 기억 속에 묻힌 진실이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6. 소미. 그 후에 세월 수년이 지난 후에도 소미는 여전히 그 오래된 나무집에 살았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이는 그 집에서.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날 밤의 달빛처럼. 어느 가을 초입 그녀는 가야금줄을 조율하다가 제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제자는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미 선생님, 올해는 축제에 못 가요. 대신 프랑스 학교에서 작은 푸른 등불의 밤을 열었어요. 약 30명의 학생이 함께했고 각자 학을 접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한 브라질 친구가 아랑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어디에나 아랑이 있어. 소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밤의 등불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편지를 가야금 옆에 놓고 바람처럼 부드러운 음을 하나 튕겼다. 이제 아랑은 대정에만 웃고 있는 게 아니구나. 7. 달빛 속에 살아있는 기억. 그날 밤의 보름달은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도 그림으로 그려지고 새로운 민담으로 전해졌으며 가끔 푸른 등불을 통해 달빛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소 하나, 잊히지 않은 눈빛 하나, 그리고 바람에 울리는 옛 가야금 소리를 다시 느낀다. 누군가 물은 적이 있다. 정말 아랑의 영혼은 떠난 걸까요? 소미는 이렇게 답했다. 어디 갈 필요 없어요. 그녀는 여기 있어요. 등불 속에, 가야금 소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영상 마무리. 달빛 속 마지막 가야금 소리. 그해 보름달이 뜬 밤 이후 가야금을 연주하던 소녀의 이야기. 아랑의 이야기, 소미의 이야기. 그리고 푸른 등불의 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만 들려오는 전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빛이 되어
과거를 비추고 현재를 따뜻하게 감싸며 미래의 불씨를 전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창밖의 달빛 아래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온다면 겁먹지 마세요. 그것은 유령의 부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 설화, 지나간 시대의 음악,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모든 영혼은 단지 누군가의 경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달빛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